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뉴스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젯밤에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3.4%였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올해 계속 오르다가 이제 석 달 만에 꺾인 모습인데요. 어떻게 해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기대치, 전망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웃돌았냐, 못 미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실적도 잘 나왔는데 잘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못 미치면 더 그렇죠. 급격히 네, 하락하고요. 이번에 물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3개월 연속 그 전망치, 예상치를 내놓으면 그거보다 항상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발표한 날 항상 시장이 안 좋고 또 이런저런 이제 악재 같은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간밤을 보면 실은 예상치가 3.4%였었습니다. 근데 같았어요? 딱 예상치만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시장은 이게 하겠지만 3개월간 너무나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딱 예상치만큼 나왔다라는 거에 예상치만큼 나온 것도 만족스럽다라고 이제 환호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도 3.6%. 이 역시도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그러니까 시장이 좀 오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르고 되자 싶었는데 예상치 정도 나오니까 이때다 하고 환호를 했다. 시장이 튀어오르고 그 앞단에서 이제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거의 4.3%대까지 떨어졌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이제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달러도 약세로 전환하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올랐는데 미국의 주식시장 역사상 최고치였습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최고치를 찍으면서 이 열기가 오늘 우리 국내장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전에 그럼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럼 커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또 물가가 부합했다. 그런데 3.4%라는 거는 이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연준이 지금 목표로 하는 건 2%대 초반이니까. 근데 그거보다 높으니까요. 예, 그거보다 훨씬 높잖아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연준이 바라보는 건 지금 나오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CPI 혹은 코어 CPI가 아니라 조금 한 2주 후에 발표될 PCE,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어 PCE 물가를 보게 되는데 그게 이 정도라면 한 2.5% 정도까지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입니다. 2%는 아니지만 근접해서 내려가고 있다. 추세죠. 추세가 내려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은 9월이 가장 이제 유력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 결정한 FOMC가 5번이 남았는데 그 중에 9월 정도에 될 것 같다라고 보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이제 앞으로의 일정을 보면 6월에 있고요. 7월에 있고요. 8월은 잭슨홀 미팅 때문에 없고요. 9월에 있고 10일, 12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왜 9월이라는 것들을 많이 얘기해요? 왜 아니고 9월이냐? 보통 연준이 특히 제롬 파월이 확인할 때 통계 중에 한 3번 정도는 추세를 확인하고 통화 정책으로 가더라라는 이제 불문율 아닌 불문율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추이를 보면 가령 이제 요번에 발표됐던 물가가 4월 물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6월에 발표될 게 5월 물가, 7월에 발표될 게 6월 물가가 되니까 여기까지가 만에 하나 떨어진 추세가 되면 소위 말하는 3, 4번이 되겠죠. 3번의 추세는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있고 그다음이 이제 9월 인하다라는 거고 또 한 축이 고용 지표도 많이 확인을 하고 고용이 완전히 폭망하면 안 되지만 나빠질수록 현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이달 초에 확인했던 4월의 고용 지표가 나빠졌죠. 그럼 이제 다음 달 초에는 5월의 고용 지표가 또 나빠지죠. 그다음에 이제 7월이 되면 6월의 고용 지표가 또 나빠지면 3번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것만 확인이 되면 9월이다라고 해서 9월 인하설이 지금 가장 또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기는 9월이라고 보는데 연초에는 올해 3번 내리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좀 많았잖아요. 횟수는 어떻게 보세요? 그럼 9월로 가면 쉽지 않겠나요? 그렇죠. 9월에 시작해서 9월, 10일, 12 이런 썰들이 연달아 내려야 된다는 거고 이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확인은 지금 모르지만 앞으로 나올 지표들이 굉장히 툭툭툭 떨어지게 되면 9월에 한 번에 0.5%포인트를 내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하폭이 커질 인하폭이 수 있다. 0.25가 아니라 횟수가 아니라 폭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 폭으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횟수와 폭 모두를 다 열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지표가 오늘 새벽에도 확인을 했지만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건 기준금리고요.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 채권금리가 시장금리라고 하잖아요.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는 거의 5.5%인데 10년물 국채금리는 4.2.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이렇게 준비하고 좀 달리고 있는 거예요. 있다. 무조건 내릴 향해서 거다. 간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우리가 첫 번째 금리 인하는 9월이라 치더라도 다음 달, 그러니까 6월이 됐는데 5월에 물가라든가 고용이 일단 안 좋은 게 또 확인되면 연준의 기준금리는 붙잡고 있지만 국채금리, 시중금리는 또 떨어지고 떨어진다. 또 6월이 됐는데 5월 거 확인했는데 이미 추세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그렇죠.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연준이 언제 내려, 뭐 몇 번 내려, 혹은 많이 내려, 적게 내려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10년물 국채금리가 국채금리. 더 빠릅니다. 얘가 더 정확하고 오늘도 얘가 국채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방향성이 맞습니다. 보인다. 하고 우리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흥국 주식은 국채금리 하락, 달러 약세 이 조합이 거의 한 99% 확률로 맞다. 환율 하락, 코스피 상승. 오늘이 딱 이 공식이거든요. 오늘 어때요? 그럼 지금 오늘 시장이? 원달러 환율이 느닷없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1,346원대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우리가 뭐 지난달 1,400원 간다 막 맞아요. 이랬는데 한순간에 1,346원. 아직도 높죠. 근데 한 1,320원대까지를 깨고 또 내려오면 그 밑에 하락이 또 꽤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오히려 이제 연준은 하도 이 얘기 저 얘기 또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10년물 하죠. 국채금리와 하나 딱 붙잡고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달러의 가치가 거의 연동하게 되니까 그래서 금리 떨어져라, 달러 약세되라.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두 개를 보고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현명한 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채 말씀을 하셨는데 뉴욕 증시 아까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는 말씀하셨거든요. 네. 어떤 종목이 좀 올랐고 그럼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지금 주고 있나요? 엔비디아였습니다. 역시 AI 혁명, AI 반도체들이었었고요. 엔비디아가 뭐 현재 전 세계 초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주식하는 사람은 엔비디아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진다는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그렇죠. 하고 주식을 그러니까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없더라도 엔비디아를 보죠. 왜냐하면 엔비디아를 안 갖고 있어도 이게 오늘도 보면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을 함께 끌어올리기 때문이기도 한데 약간 하나의 좀 문제,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22일 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이런 AI 반도체, 흑인 범반도체들의 실적들의 추이를 좀 보면 좋아야 되고요. 일단 나오는 실적이. 그리고 이 실적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분기겠죠. 2분기를 전망하는 가이던스도 엄청 좋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맞춰야 거기서 시세가 또 나는데 아까 처음에 기대치 예상치 맞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미 기대치는 한껏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약간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거를 오히려 더 맞추느냐. 베스트 시나리오는 네. 지금 막 이렇게 막 달릴 게 아니라 간밤에 거의 엔비디아 또 뭐 3% 가까이 오르고 그의 또 친구 돌격대자일 경우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슈마컴 또 15% 오르고 그랬는데 이러면 우리 지금 기대치가 또 너무 높아졌잖아요. 이러다가 그럼 안 22일 날 될까 봐 저는 차라리 계속 이렇게 박스를 하다가 옆으로 가서 이격을 좀 만들고 22일 날 실적 발표 후에 달리는 이 그림이 훨씬 더 좋기는 한데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엔비디아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 영향을 고스란히 우리 받고는 있는데 계속 말씀드린 삼성전자는 또 여기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고 그 소외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AI 가속기에 들어간다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3가 아직도 엔비디아건 혹은 어디와의 계약이 체결됐다는 뉴스가 안 나오고 수율을 지금 뭐 맞췄다는 얘기가 아직도 안 들려오고 있으면서 이 화려한 장 속에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도 장 초반에는 한 1.5%막 오르다가 삼성전자가 멈춰 있으니까 한 0.8% 1% 밑으로 상승폭은 좀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코스피는 이제 달러가 약세되는 것도 중요하고 엔비디아 실적도 중요하고 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빨리 HBM3 관련해서 해냈다, 뭐 사인했다, 드디어 수율 맞췄다. 이 오피셜이 이 오피셜이 나와야 2,800, 2,900, 3,000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지금 삼성전자 말씀은 하셨지만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 실적 좋은데 많거든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박스권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물가 얘기도 하셨지만 네. 그럼 이게 물가지수 진정세 확인되고 하면은 우리 증시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는 물가 지표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환율이 훨씬 더 환율이 중요한 더 시점이라고 중요하다. 보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흥국은 항상 정말로 90% 이상 맞아떨어지는 것이 달러 약세,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 국면 때 중국 증시 또 우리 한국 증시가 달리게 같이,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오늘은 1,346원. 이것도 높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높아요. 2,800, 예, 예, 3,000을 맞아요. 가려면 1차 고비는 1,320원대는 일단 깨고 더 궁극적으로는 앞자가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1,200대까지로. 된다. 예. 예. 그거와 연동돼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코스피의 추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중국 얘기 좀 네. 해볼까요? 거기 이제 관세 분쟁 이제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와 범용 반도체, 배터리 등에 부과하는 관세를 최소 2배에서 4배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가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뭐 인기도 있고 좋아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항상 프레임이 하나가 있는데 친중 프레임을 쓰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을 정말 완전히 옥죄고 박살을 내는 모습인데 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풀어주지?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제 그런 그런 프레임으로 프레임이 있었는데. 계속 있는데 예. 이런 채로 11월에 예. 대선을 치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제 생각에 여기에선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해서 트럼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강하게, 예. 슈퍼 301조를 이거 꺼내들기도 쉽지 않거든요. 이건 국회 안 거치고 대통령 명령으로 네. 그냥 관세를 때리는 건데 그거를 동원해서요.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특히 중국 전기차는 뭐 품질은 제가 채차고서도 가격이 너무 싸요. 그러니까 이겨낼 수가 가격 없거든요.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미 예. 25%의 고율 관세인데 이걸 4배 올려서 100%를 부과하고요. 중국산 리튬 배터리도 7.5% 매기는 걸 25% 매기고 있고요. 그 전전주에는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7.5% 매기는 걸 25% 매기고요. 태양광 패널도 중국 때문에 지금 다 나머지들의 태양광 산업이 다 무너집니다. 예, 그러니까 만에 하나 우리가 신재생으로 가서 네. 태양광을 뭐가 될지 모르지만 태양광일지 풍력일지 아니면 소형 원자로일지 모르지만 태양광이 우세하다면 중국 앞에서 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진다. 그래서 태양광 전지도 기존의 25%에서 50%로 2배를 올리고 또 하나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말레이시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베트남 같은 데다가 공장 차려놓고 거기에서 이거를 모듈이라든가 패널을 미국이나 이렇게 우회로 수출하는 네. 거거든요. 이것도 다 이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으로 간주한다.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그게 지금 이제 슈퍼 관세인데 네. 앞서 잠깐 언급하신 그 대선하고 연관 지을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좀 중국 때리기를 좀 강력하게 해야 미국 국민들도 이건 트럼프보다 더 강하네. 바이든 행정부가 해서 중국을 봐주는 것이 아니네. 이제 트럼프 캠프에서 이제 계속 그런 쪽을 네. 또 공략을 하니까요. 왜 자꾸 중국 놔주지? 그러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바이든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았나라고 해서 지금 또 나오는 이야기가 당장에 또 중국이 우린 그럼 멕시코로 들어갈래. 왜냐면은 멕시코에다가 중국 그 전기차 공장 세워놓고 세워서. 거기서 만들어 놓으면 예. 멕시코와 미국 또 캐나다들은 또 FTA들이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타고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우회 수출도 막을 막겠다. 거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예. 초강수를 강수를 던지고는 있습니다. 아니 그럼 거기가 그러면 중국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는 안 네, 있겠죠. 안 있을 그래서 것 같은데. 이제 왕이 뭐 부장도 해가지고 예. 뭐 이것은 괴롭힘이다. 뭐 막 이런 맞아요. 식으로 예, 얘기하고 예. 횡포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WTO에서 이미 저 슈퍼 301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판단하는데 그거를 쓰냐. 다 옛날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생각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11월 대선에 지금 이거보다 다시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에 모르니까 따라서 또 바뀌죠. 예. 그러니까 그 셈법이 굉장히 복잡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현재까지는 중국이 뚜렷한 보복은 안 나오고 있고 일단 우회로 수출 쪽으로 좀 갈 텐데 아마 결정타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대선을 가다가 이제 나오겠죠. 누가 되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한다면 최 마지막 보루 있잖아요. 히토류 수출 뭐 이런 자기네들의 히든 카드도 또 만지작거리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처음에는 중국의 전기차를 미국이 때려주면 우리가 좀 반사이익 그렇죠.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전기차라는 시장 파이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네.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이 중국을 잡아줄 때 빨리빨리 가격이라든가 효율 면에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정말 전기차 시대로 간다면 지금만 놓고 보면 이 중국의 저가 공세, 전기차 저가 공세를 이겨내기도 꽤 어려운 게 또 네, 현실이 네, 그렇죠. 돼버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래저래 우리에게 이번에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확 반사이익으로 오는 올 것 건 같지는 아닌 것 않습니다. 같다. 네. 아, 이건 좀 지켜봐야겠네요.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대기업 총수 대열에 합류하게 됐어요. 그 기존의 대기업 총수들 하면 이제 저희가 뭐 삼성, 현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방 의장은 좀 경우가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재벌 총수라는 네, 게 그렇게 이미지가 많은데.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재벌 총수라는 게 뭐 어디 경제법에도 없고 재벌 총수라는 게 이제 독특한 문화이기도 그렇죠. 한데 우리는 이제 재벌 총수라는 게 버젓이 존재했고 오너 문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대기업 집단이라는 명칭으로서 이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이 되면 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재벌 아닌 재벌이 된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이브라든가 파라다이스라든가 원익, 원익 쿼츠 만드는 네. 그런 원익 같은 곳들이 되면서 88곳이 됐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게 이제 재벌인 거잖아요. 대기업 집단이라는 게. 그런데 여기에서 그 총수에게는 동일인 지정이라는 제도를 쓴다라는 것이 네. 이 대기업 집단 지정의 핵심입니다. 좀 어렵긴 한데 그럼 동일인 제도가 뭔가를 뭐예요? 알아야 네, 되잖아요. 네, 동일인 제도는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재벌 오너가 삼성그룹이 있죠. 삼성그룹에 뭐 누가 지배를 하냐면 결국 뭐 이사회가 지배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까놓고 솔직히 말하면 이재용 이재용 회장이 회장이다? 삼성그룹을 네, 지배하는 네, 사람이 네, 아니겠느냐. 네. 그러면 삼성그룹의 총수로서는 이재용 회장이다라고 해서 동일인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재용 회장 같이 개인이 동일인으로 지적되면은 사촌 이내의 친척하고 삼촌 이내의 인척이 갖고 있는 그런 지분을 있는 회사와 네, 네. 이 삼성그룹과의 어떤 거래들이 거래는 있을 때는 바로바로 공시를 공개를 해야 해야 되죠. 되고요. 네. 그걸 불성실하게 한다면 이제 내부 거래라는 걸로 이제 처벌을 하게 되는 이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인이 지정될 수도 있고 하여튼 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협은 그 조합, 농협동 중앙의 조합이 또 법인이잖아요. 네, 그게 네. 법인으로 동일인 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재가 좀 많아진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겠죠. 하고 이게 일종의 사적 제재 같은 거잖아요. 개인의 네. 친인척들의 거래를 그게 불법이 아닌데 이제 해야 된다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동일인제도 없애야 된다 하는데 여기 또 공정위가 다시 한번 아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뭐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관행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분간도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선을 그었습니다. 또 대기업에 대해서는 또 감시의 측면도 예.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